안녕하세요. 투자살롱 김경록입니다. 오늘은 개인들의 자산관리, 제가 늘상 하던 이야기였지만은 그 부분을 조금 압축적으로 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많은 색깔들이 있지만은 색은 이제 삼원색에서 비롯된다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빨판호에서 이제 여러 색깔이 만들어지는데요. 오늘은 자산관리에는 다양한 개인들의 특성이나 금융시장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이제 자산 배분의 조합 혹은 자산 관리의 방법이 있을 텐데요. 그 중에 세 가지 핵심적인 것, 소위 말해 세계 삼원색에 해당하는 것처럼 자산 관리에서도 가장 기본적으로 꼭 지켜야 할 그 세 가지를 좀 말씀드려 볼까 하는데요. 그게 TIP입니다. TIP인데요. 그래서 자산 관리의 삼원색 혹은 자산 관리의 팁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보통 어디 강의를 가든지 할 때 꼭 댓글이나 이런 데서도 듣는 질문이 이런 부분입니다. 요구사항이죠. 좀 더 안전한 투자가 없을까 이거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두 말이 모순됩니다. 투자라는 것은 이제 위험을 수반하는 것인데 그런데 투자를 하면서 안전한 투자가 없을까 해서 처음에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서로 말이 그 자체 내에서 모순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결국 이제 무슨 뜻이냐 하면은 투자를 하면서 조금 더 안전한, 그러니까 같은 투자를 하더라도 그 위험을 좀 더 줄일 방법이 없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요구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TIP, 이 사문식에 대한 부분도 결국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면서도 혹은 자산 관리를 이제 투자를 통해 하면서도 조금 더 안전하게 혹은 또 동전의 양면처럼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 위험을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그 TIP는 이제 영어의 세 단어의 앞글자를 딴 것인데요. 그 첫 번째 T는 이제 텍스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절세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다양한 계좌들을 활용할 텐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절세 계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이제 절세한다는 것은 우리가 자산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한 5% 정도를 절약을 할 수 있다. 이 정도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투자의 위험을 훨씬 덜 지고 동일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절세를 할 수 있다면은 그것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것은 일종의 공짜 정신이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런데 절세 계좌가 이제 다양하게 흩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절세 계좌의 특징도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절세 배분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자금을 가장 세금 효율적으로 어떻게 계좌에 배분할까 하는 그 부분이 이제 첫 번째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 IRP, ISA 등등에서 이제 많은 여러분들 유튜브에서도 이 설명들을 들으실 텐데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명확하게 좀 파악을 해 놓으셔가지고 내 돈을 어떻게 세금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부분이 이제 첫 번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IP가 있는데 그 중에 P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종의 영어로 price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구매력입니다. 가격의 역수 혹은 물가의 역수가 구매력에 해당되기 때문에요. 물론 영어로 구매력을 purchasing power라고 그러는데 그 말은 너무 좀 길고 어렵고 해서 그냥 price라고 썼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자산의 가치가 가장 최소한 물가 이상으로 여러분들의 가치가 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가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두 번째 원칙이고요. 세 번째 원칙은 이제 인컴입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인컴인데요. 텍스나 혹은 구매력을 유지한다는 것 하는 것들은 이제 좀 들어보셨을 텐데 개인들이 인컴을 주는 자산을 왜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오늘의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정보로서 좀 들어볼 수 있는 것인데요. 많이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정말 왜 이 인컴 자산을 가짐으로써 여러분들이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투자를 하면서도 조금 더 위험을 줄이는 것 혹은 투자를 하면서도 조금 더 안전하게 되는 그 요체가 이제 이 인컴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좀 추가적인 정보를 얻으셨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세계 삼원색처럼
개인들의 자산 관리할 때 꼭 이 세 가지만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는 것. 그게 TIP입니다. 이 두 가지를 오늘 좀 기억을 꼭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하나를 좀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많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또 생각보다 참 어렵습니다. 절세 계좌죠. 어카운트라고 우리가 이제 이름을 붙이는데요. IRP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연금저축이라는 것도 있고,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 보면은 이 세금의 혜택이 도대체 몇 가지 어떤 것이 있는가 여러분들 이제 알기가 헷갈리게끔 많이 되어 있습니다. 세금의 혜택이 어디까지인지, 여기서 운용한 자산은 어디까지 가능한지, 뭐 이런 것 등등이 헷갈릴 텐데요. 그런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유튜브를 통해서 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고, 크게 본다면은 절세 계좌에서 여러분들의 퇴직연금이 쌓이고 있는 IRP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속칭 우리가 그냥 퇴직 IRP다 이렇게 이름 붙이는데 이제 공식적인 명칭은 아닌데요. 아마 나중에 여러분들이 퇴직할 때 가장 큰 돈이 쌓이게 되는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퇴직연금 관련된 IRP가 하나 있고, 그 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연금처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이제 연금저축입니다. 세액공제 받는 IRP와 연금저축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데 1,800만 원까지는 또 과세 이용과 저율과세라는 또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된다면은 900만 원을 초과해 놓으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저율과세와 그 다음에 과세이연의 효과를 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연금저축에 해당되는 이제 IRP가 있다는 것, 개인연금이죠. 이런 계좌가 이제 크게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다른 범주의 절세 계좌가 있습니다. 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인데요. 그 개인 저축 계좌인 것이죠. 이것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경우에는 펀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ETF도 펀드니까 ETF도 가능한데, 아직은 우리나라는 채권 종목은 가능한데, 주식 종목은 이제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배당주를 해서, 근데 배당을 받으면은 15.4% 배당 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이걸 좀 절약할 수 없을까? 어떤 사람은 그냥 배당 ETF를 하면 되지. 물론 그거 하셔도 되는데, 내가 종목에 좀 몇 가지 종목으로 내가 배당 주식을 잘 구성해서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배당 금액을 늘리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때는 종목을 가지고 세제 혜택을 받아야 되니까요. 그 ISA를 통해서 이제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내가 주식 종목을 통해서 내가 절세 혜택을 받아야 되겠다 할 때는 이제 ISA 계좌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주식 종목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데 종목보다는 성장 주식에 나는 집중을 하겠다. 그러니까 배당은 별로 없지만은 가격이 오르는 향후 기업의 미래 가치를 통해서 가격이 오르는 그런 주식을 하고 싶다 하면은 그것은 그냥 빼내 가지고 여러분들의 일반 위탁 계좌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아직도 대주주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면은 매매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이기 때문에요. 어차피 비과세니까 절세 계좌에 집어넣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식 가격이 오르는 그런 종목을 통해서 내가 자산 관리를 하고 싶다는 것은 일반 위탁 계좌로 이제 뽑아내서 하는 것이죠. 넣어놔도 좋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의 한도를 줄여버리기 때문에요. 이것은 이제 빼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연금 보험이라고 해가지고 월 150 해서 연 1,800만 원까지 이제 비과세를 해주는 그런 또 상품도 있습니다. 1,800만 원 연 이렇게 최고 한도인데 10년 한다면은 1억 8천. 거기에다 이익까지 더해지고 나중에 이제 퇴직을 해서 여기서 내가 배당을 받든가 할 때 비과세가 된다는 것이죠. 비과세가 되니까 당연히 이것은 종합소득 합산과세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과세 자세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노후에 내가 배당소득으로 내 은퇴소득을 마련할 때 절세면에서 상당히 파워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산 관리는 일반적으로 내 자산 수익률이 몇 %가 아니라 애프터 텍스, 세후 수익률이 몇 %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절세 계좌를 활용해서 세후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손에 들어오는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절세 배분을 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90년대 구개인연금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가입하신 분들은 상당히 지금 아직도 현재는 이제 이걸 가입할 수 없지만은 그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여전히
추가로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제 혜택이 초기에 개인연금을 시작하다 보니까요. 개인연금 중에 가장 세제 혜택이 파워풀합니다. 이걸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걸 계속 활용을 하시면은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절세 배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돈이 있다고 할 때 조금 장기적으로 보면서 가급적 여러분들이 절세 계좌에 집어넣어 가지고 절세 계좌도 이제 각각 종목을 하느냐, 펀드를 하느냐, 아니면은 매매 차익을 내가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돈을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제 세금, 이걸 이제 조금 영어로 하면 tax efficient allocation입니다. 세금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의 돈을 계좌에 나누어 놓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텍스 면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매력, 물가의 역수가 구매력인데, 결국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2만 원으로 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의 양과 20년 후에 2만 원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은 확 줄어들어 버리겠죠. 그게 이제 구매력이 떨어진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돈을 가지고 지폐를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다면 구매력의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폐의 활용도는 다른 물건을과 바꿀 수 있는 거기에서 지폐의 활용도가 있는데요.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물가가 오르면은 여러분들이 찾은 지폐를 가지고 물건을 바꾸려 하면은 바꾸는 물건의 양이 줄어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지폐의 가치 혹은 돈의 가치가 떨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물가가 오르는 이런 사회에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자산도 최소한 물가 이상 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그래프를 제가 한번 보시면은 물가가 매년 2%, 3%, 4%, 5% 이렇게 오른다고 할 때 그 시간에 따라서 이제 횡축, 가로축이 시간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구매력이 얼마나 떨어지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제일 위에 있는 5%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에 20년이 지나면은 구매력이 62%가 사라져 버립니다. 남아있는 구매력이 38% 정도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30년이 지나게 되면은 약 77%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구매력은 한 23%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구매력이 정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이고요. 5%가 너무 과하다. 3% 물가 상승률일 때도 보십시오. 20년 지나면은 구매력이 약 45%가 사라져 버립니다. 30년 지나면은 거의 59%, 그냥 대략 60% 정도의 구매력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결국 나중에 자산을 가지고 팔아서 여러분들의 생활비에 충당하게 될 텐데, 그때 이제 물가가 올라가게 되니까 여러분들의 자산을 꼭 구매력 이상은 이제 유지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자산 관리를 하는데 가장 최소한의 요건은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원금 보장하는 것, 이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요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인 가치를 보존하는 것, 그 구매력을 유지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자산 관리를 할 때는 명목적인 원금을 보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원칙이 실질적인 가치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구매력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각종 연기금이 이제 자산 운용을 할 때 목표 수익률을 이제 제시하는데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로 가장 최소한의 요건이 물가 상승률보다는 자산 운용 수익률이 높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플러스 알파들이 다 있는데요. 가장 최소한은 실질적인 가치는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그렇게 어렵나?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제가 여기 예를 들어 놓은 테이블을 보시면은 이자율이 3%, 물가 상승률이 3%. 똑같죠. 이자율하고 물가 상승률하고. 그 다음에 이자 소득세율이 한 15.4%라고 할 때 1억 원의 예금을 들었을 때 10년 뒤에 내가 실질적으로 내가 얼마를 버느냐 하는 것들을 테이블로 쭉 계산을 해놨는데요. 보시면은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392만 원입니다. 원금조차도 이제 보장이 안 된 것이죠. 원금의 실질적인 가치조차 보장이 안 되었고,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열심히 이제 예금을 들어서 수익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1억 원을 넣었는데 마이너스 392만 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이 구매력을 보존해야 된다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이고요. 구매력을 보존하려면 결국 장기적으로 물가 혹은 구매력을 보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대표적인 자산 두 가지가 이제 부동산과 주식입니다.
부동산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해를 하실 거고요. 주식 같은 경우 도대체 왜 장기적으로 구매력이 보존될까 이러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 보시면은 기업은 재화와 용역을 이제 재화와 서비스 혹은 재화와 용역이라고 그러죠. 일종의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곳인데요.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오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올랐다는 것은 기업이 팔고 있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올랐다는 뜻입니다. 결국 물가가 오르면은 기업의 명목적인 매출도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으로 물가를 그래도 가장 잘 프로텍션 할 수 있는, 보존할 수 있는 것이 현재 주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도 그렇고요. 근데 주식은 이제 부동산보다는 조금 더 수익률이 높으니까 그런 것이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2022년에 저도 이제 그때 큰 충격을 받고 그랬는데요. 그때 물가가 이제 코로나19가 끝나고 나서 공급망 충격, 그 다음에 이제 갑작스럽게 사람들의 지출이 늘어나고 하면서 물가가 이제 폭등을 했었죠. 그리고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연방준비은행이 이제 자이언트 스텝 하면서 이제 금리를 급등시켰을 때 그렇게 금리가 오르는데 주가는 폭락을 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단기적으로는 물가와 주가는 거꾸로 갈 수 있습니다. 당연히요. 한 5년 정도까지는 거꾸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5년 정도 기간을 넘으면 결국 주식의 가격은 물가를 따라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물가가 올랐을 때 주가가 급락을 했어요. 물가는 계속 지수는 올라가는데 이제 주식의 가격이 물가를 따라서 드디어 캐치업하면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5년 정도 기간 정도는 그 반대로 움직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산 관리를 한 10년 정도 이상 하신다면은 물가를 프로텍션 하기에는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이런 자산이 오히려 여러분들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는 데는 언제 훨씬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이유가 도대체 뭐냐? 주식은 왜 한 5년 이내 기간 정도의 물가하고 다르게 움직일 수 있느냐? 일단 물가가 오르면은 금리를 이제 중앙은행이 올리게 되니까요. 기업들은 이제 부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자 비용이 단기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업이 이제 제품 가격을 올려서 대응을 하면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이제 경쟁업체의 눈치를 봐야 되죠. 내가 가격을 올렸다가 시장 점유율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의 눈치도 봐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그대로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이제 기업들도 하나 둘씩 가격을 올려가면서 결국 이제 물가를 따라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매력을 유지하려면은 장기적으로 1년, 2년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1년, 2년을 목표로 자산 관리를 한다면 방법이 다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자산 관리가 생애 자산 관리라서 한 10년 정도 이상의 자산 관리를 한다면은 물가의 구매력을 잃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의 자산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인데요. 그 조건을 충족시켜주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는 저금리 시대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주식과 부동산과 같은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가치를 장기적으로 프로텍션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자산을 편입하게 되면은 당연히 가격 변동이 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안전한 투자가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자산으로 옮겨가는데 위험을 줄일 수가 없을까 하는 것이죠. 그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분산이라는 것은 워낙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글로벌하게도 자산을 분산하고 종목이나 이런 것들도 분산하고 하는 것들은 분산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인데요. 그 요건에 더 붙여서 이제 더 중요한 요건이 하나 있는데요. 개인들은 이렇게 인컴을 주는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은 장기적으로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인컴 자산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금과 주택 혹은 금과 부동산을 생각하시면 될 텐데 여러분들 금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가지고 있더라도 배당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은 임대 수익이라는 일종의 배당이 떨어지게 되고요. 주식을 갖고 있으면은 기업의 수익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배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채권을 갖고 있으면 이자를 지급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인컴 자산입니다.
그러면은 금이라는 자산하고 인컴을 주는 이런 자산의 차이가 뭘까?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인컴 자산의 장점은 뭐며 인컴을 주는 자산은 왜 투자의 위험을 줄여주고 또 다른 동전의 양면처럼 생각을 하면은 투자를 조금 더 안전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컴 자산의 장점을 제가 한 5가지 정도 들어보겠는데요. 그 중에 뒤에 이제 2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앞에 3가지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신 것들입니다. 일단 현금 흐름이 창출되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유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따박따박 1년이면 1년, 분기면 분기, 이제 월급처럼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면은 근로소득이 나오듯이 자산에서 이제 배당을 통해서 금융소득이 나온다는 것이죠. 유동성도 좋아지고 소득도 이제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장점이 뭐냐 하면은 자산 가격이 오르지 않더라도 자산을 팔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에게는 인컴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금 가격 같은 경우 거기서 여러분들이 인컴을 얻으려면은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수익을 얻으려면은 금의 가격이 올라야 돼요. 그런데 부동산이나 예를 들어 배당주를 갖고 있다고 할 경우에는 그 자산의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여러분들에게 배당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 자산을 팔지 않아도 배당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훨씬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안정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돈이 필요할 때 배당이 없다면은 그 자산을 싼 가격이라도 자산의 가격이 폭락했더라도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배당이 들어온다면은 팔지 않고 그냥 배당을 받고 있으면 되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오래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투자를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들의 투자를 좀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경우에는 배당 수익률은 같다고 그러더라도 그 주식이나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면서 배당 금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이제 배당 킹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배당 귀족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배당 킹 같은 경우는 50년 동안 한 번도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배당 금액이 계속 증가해 왔던 것을 그 배당 킹 종목이라고 그러고요. 배당 귀족 같은 경우는 25년 동안 계속 배당 금액이 증액된 것이죠.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자산의 가격이 오르면서 여러분들의 배당 금액도 이제 증액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시간에 유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산 관리를 하려면은 시간과의 싸움에서 유리한 것, 시간이 내 편이 되는 자산 관리를 해야 여러분들이 10년, 20년 자산 관리할 때 투자를 통해서라도 조금 더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이제 자산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5번째 이 부분이 이제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인데요. 말은 제가 좀 어렵게 써놨는데 이 부분을 좀 제가 이제 풀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4번째가 제가 이제 듀레이션이 짧아져 투자 리스크가 줄어든다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전문적으로는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0억 원 금을 사고 10억 원 부동산을 이제 샀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배당 수익률이 4%가 떨어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년 4천만 원 이제 임대 수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금은 배당 수익이 없으니까 가격이 올라야 되는 것이죠. 20년이 지났는데 금 가격이 지금보다 하나도 안 올랐습니다. 또 20년이 지났는데 이놈의 부동산 가격도 안 올란 것이에요. 이 투자의 리스크가 발생한 것입니다. 20년이 지났는데 도대체가 자산 가격이 두 개다가 하나도 오르지 않은 것입니다. 금의 가격, 금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20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4% 임대 수익을 받는 부동산의 경우에 보면은 4% 곱하기 20년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20년 동안에 80%, 원금의 80% 정도를 회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4% 받은 것을 복리로 투자했다고 가정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요. 원금의 120%를 회수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들의 투자 리스크가 줄어든다는 것이죠. 내가 초기에는 원금의 가격이 떨어지든지 혹은 원금의 가격이 전혀 오르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들에게 수익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배당이 없으면 시간이 지나도 쌓이는 게 없기 때문에 언제 초조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의 기회비용을 계속 잃게 되는 것이죠. 5년, 10년을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추가로 들어오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되는데 배당이나 인컴을 주는 자산은 그 자산의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자산 가격이 그대로 있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배당이 그 손실을 메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그런 인컴 자산을 산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30% 이제 떨어졌습니다.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그런데 배당을 한 6% 정도 해주니까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18%를 회수한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실질적으로 이제 손해본 것은 12% 정도인데요. 2년 정도 지나면은 이것도 이제 손실 부분을 커버를 하게 되겠죠. 거기에다가 이제 자산 가격까지 장기적으로 올라가 주게 되면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손실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손실을 이제 커버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내 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배당이나 이런 것들이 없을 경우 시장이 우호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시간이 내 편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나의 적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간이 철저하게 배당을 주는 인컴 자산은 내 편이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은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현재 금 가격도 많이 올랐는데 금의 적정 이게 비쌀까요, 쌀까요? 물어보면은 다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지금 여전히 사도 된다는 분과 비싸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요. 왜 이렇게 두 갈래로 극단적으로 나누어지느냐? 금의 가격은 적정 가격을 평가할 방법이 없습니다. 금은 인컴 흐름이었기 때문에요. 그 인컴 흐름을 할인해서 현재 가치로 하는 것이 보통 자산의 적정 가치인데 인컴이 위에 없다 보니까 이걸 적정 가격을 평가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수요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움직이는 것이죠. 반면에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 자산에서 나오는 인컴을 현재 가치로 할인한 것이 적정한 가치입니다. 물론 미래의 현금 흐름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죠.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의 기준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PER, PO 같은 경우도 기준잣대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봐서 지금 PO가 17인데 역사적으로 한 13에서 15였다 시니까 약간 좀 비싸구나 주식이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주식의 종목만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적정한 가격을 계산을 해보고 지금의 가격하고 비교해서 좀 비싸구나 싸구나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정한 가격을 계산할 수 있으면 투자에 어떤 리스크가 줄어드냐 하면은 택도 아닌 가격에 그 자산을 사는 리스크가 줄어든다는 것이죠. 적정 가격을 계산할 수 없게 되면은 택도 아닌 가격에 그 자산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리스크가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은 역시 이제 인컴을 주는 그런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은 똑같이 투자를 하게 되지만은 투자의 리스크를 줄이고 다른 측면으로 보면은 투자를 하되 조금 더 세이퍼, 조금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산뿐만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요건이 이제 인컴을 주는 자산을 가져야 한다는 것.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컴을 주는 자산은 확정 인컴을 주는 채권이나 예금과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변동하는 인컴을 주는 이제 주식이나 부동산, 이제 인컴 펀드,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월배당 커브드 콜 ETF 이런 것들이 이제 변동하는 인컴인 것이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은 확정 인컴을 주는 것들은 조금 단기적으로 유용한 자산이고 그 다음에 물가의 상승에 좀 취약합니다. 그런데 변동 인컴을 주는 자산은 단기적으로는 좀 취약해 보이는데 장기적으로 물가에 좀 더 견고하고 물가를 좀 더 잘 프로텍션 해주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자산 관리를 할 때는 같은 인컴을 추구하더라도 이런 변동하는 인컴을 추구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TIP 이렇게 되는 것이죠. 워렌 버핏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는 두고두고 참 맞는 말이라고 보는데요. 개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볼 수 있다. 예금. 그런데 이것은 구매력을 잃기 때문에 나쁜 투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이나 원유 같은 경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상한 투자라고 그랬어요. 왜냐? 금 자산인데 왜 배당이 없을까? 그런 것입니다. 기업은 수익이라는 이런 흐름이 있는데 금이나 원유와 같은 것은 수급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 자체의 효용 가치 이런 것들로 인해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이긴 투자인데 조금 이제 개인들이 하기에는 이제 이상한 투자에 속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업이나 부동산, 농장과 같은 것은 이제 인컴 흐름이 쭉 있습니다. 산출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렌 버핏은 이것이 이제 개인들이 하기에 가장 좋은 투자라고 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산을 일컬어서 이제 상업용 젖소라고 했고요. 오렌 버핏이 이제 한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걸 겁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은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하는 것인데요. 이게 여러분들의 자산 관리에서 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은행주라든지 이런 보면은 거의 뭐 60% 이상을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은행들이 지금 예대 마진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돈을 많이 버는데 배당을 하게 되면은 그 중에 한 3분의 2 정도는 이제 외국인들이 그 배당을 받아간다는 것이고, 그 배당을 가져가서 어디에 쓰느냐? 연기금 같은 경우에서 투자를 많이 하니까요. 연기금은 결국 이제 그 나라의 그 외국인들의 이제 노인들의 이제 노후 소득으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이런 부분을 활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애플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은 애플에서 열심히 거기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경영을 한 것에 과실을, 그게 인컴이죠. 그걸 이제 우리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렌 버핏이 가장 세 가지 자산 중에 좋은 투자라고 일컬었던 기업, 부동산, 농장 이런 쪽으로 이제 자산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자산 관리에서 꼭 다양하게 여기서 변형돼서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나올 수는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꼭 지켜야 할 세 가지 기준은, 크라이테리어는 이제 절세 계좌, 그래서 세금 효율적으로 꼭 배분을 해야 된다는 것. 이게 별로 크지 않은 것 같지만은 장기적으로 갈수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노후에 여기서 금융소득을 얻을 때 상당히 파워풀하게 작용을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합산과세가 되느냐, 그렇지 않더라도 15.4% 배당소득을 과세가 되느냐 하는 것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피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세 이연에 따른 이제 복리효과까지 누리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이제 세금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의 돈을 계좌에 나누어서 배분을 해서 가져 있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일 중요한 필요 조건은 원금의 명목적인 원금의 가치를 보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산의 실질적인 가치를 보존해야 된다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게 이제 물가 혹은 구매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산을 장기적으로 프로텍션 할 수 있는 이제 오렌 버핏이 말한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이런 자산으로 이제 옮겨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런 자산으로 옮겨갈 때 이제 리스크가 커지게 되는데, 그게 분산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인컴을 주는 자산, 현금 흐름을 주는 자산, 이런 것 자산을 가지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되 투자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산 관리는 조금 길게 보는 것인데요. 길게 자산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여러분들의 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산 관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 나의 편이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가 리스크가 줄어들게 하는 그런 쪽의 자산을 가져야 되는 것인데요. 분산도 그 효과에 속하지만은 또 하나 중요한 요건이 인컴을 주는 자산을 갖고 있으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들의 투자의 리스크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TIP, 팁,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자산 관리를 할 때 꼭 지키셔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개인 자산 관리 팁은 팁입니다. TIP입니다. 감사합니다.